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 스탁트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내 친구 우리 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20년차 응급의학과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식생활과 운동습관,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혈관질환 그리고 암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심장마비로 응급실 실려가는 일만큼은 없어야 될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망원이 2위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겪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근경색, 뇌경색 실제로 많이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 좀 많이 는 것 같나요? 이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늘어난 게? 일단 친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나이가 이제 아직은 뇌경색까지 막 걱정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지만 심근경색은 이제 진짜 걱정할 나이가 됐습니다. 남성은 45세 기준으로 갑자기 확 증가를 하는 양상이 있고 실제로 응급실에서 보면 많이 늘었어요. 2021년의 통계가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심근경색의 빈도수가 거의 54% 이렇게 늘었습니다. 아니 10년 전이라고 하면 아주 잠깐 전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의 혈관 건강이 이렇게까지 변화가 왔을까? 일단은 응급실에서 보면 하루에도 심근경색 환자를 안 보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너무너무 많고요. 일단은 젊은 분들이 늘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당연히 몇 번 늘겠지. 맞습니다. 그 느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젊은 인구의 심근경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체감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흉통으로 왔을 때 남성은 이제 45세 이하면 다른 원인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40대 초반 남성도 당연히 흉통으로 오면 심근경색이 아닌가 아주 몰두를 하면서 환자를 봐야 되고 심지어는 30대인데도 들어올 때 이미 약간 체구가 있고 복부 비만 있고 그다음에 술, 담배 좋아하시는 히스토리가 나오면 이거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고 심전부터 빨리 찍어보고 물론 응급실에서는 심전도를 루틴으로 찍습니다. 워낙에 그런 일이 많으니까 체했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심근경색이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그래서 심전도를 루틴으로 찍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체했다고 하거나 이러면 심전도가 조금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몇 초라도 이제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또 제 경험에서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기운 없어요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 다 나올 때쯤 이제 심전도랑 피 검사 딱 봤는데 심근경색이었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를 이제 루틴으로 다 찍어버리는데 요즘은 근데 그 중에서 30대 남성에서도 심근경색을 드물게 보고 있고, 이제 참 20대면 혈관이 얼마나 탱탱할 때예요, 생각해보면. 20대 혈관은 정말 때 하나 끼지 않은 아주 탱탱하고 시원하게 흘러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20대 심근경색도 아주 드물게 봅니다. 와, 그 20대 심근경색 환자는 주요 원인 뭘로 좀 판단하셨나요? 컴퓨터 앞에서 항상 앉아서 일하시는 작가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을 하면서 식사를 인스턴트로 그냥 그 자리에서 때우는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속 자고 일어나서 글 작업하다가 라면 먹고 배달 음식 같은 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지내시는 분이니까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일찍 온 거죠. 20대에.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술, 담배는? 술, 담배는 안 하는 분이었어요. 술, 담배는 안 하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술, 담배 안 하는데 그게 오더라고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고도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배달되는 음식들이 대부분 그렇죠. 라면이라든지 떡방면, 과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배달 음식도 사실은 이제 많이 시켜 먹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달게 만들고 굉장히 짜게 만들고 그다음 기름지고 맵게 만들지 않습니까? 매운맛으로 단 거, 짠 거가 또 가려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단순당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 재료들도 보면은 다 밀가루가 대부분이고. 그 2021년에 1.5배가 된 것이 사실 코로나 직후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비만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알고 있고. 네네. 거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배달 음식. 이거 진짜 클 것 같아요. 정말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음식 안 만들어 먹고 다 시켜서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1인 인구 늘어나면서 사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면 더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걸 인정해요. 설거지도 너무 많고 또 음식도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가 있구나, 시켜먹는 음식들이. 배달 음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뭐 달고 짜고 기름진 이런 것들이 첨가돼 있는 면이 기본 사항인데 최소한 그래도 내가 외식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움직이잖아요. 최소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간과할 수 없는 게 맞는 게 아까 20대 그 심근경색이 걸린 주요 원인이 그 밥 먹으라는 잠시도 안 그렇지, 움직인다는 그것도 거.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큰 것 같고 제가 술, 담배를 안 했는데 20대에 심근경색에 걸렸더니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고 우리 최석재 선생님 얘기하면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환자로서 좀 겁이 나요, 진짜. 왜냐면 저도 하루 종일 이거 병원에서 컴퓨터 그러니까 뭐 병원에 앉아 작업하니까.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고위험군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아침에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 4시간 있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점심 먹을 때도 진료실에서 먹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시간 줄이고 저도 환자들 계속 있어요. 기다리고 네. 이러니까.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앉아서 대충 도시락으로 밥 먹고 다시 또 저녁 진료를 보면 의사도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 8시간, 9시간을 그대로 앉아있는 맞아요. 상황이 생기는 네. 거예요. 네. 응급의학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보러 베드에 가서 환자 진찰을 하고 와서 히스토리랑 이런 거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내과 선생님들은 조금 걱정을 하고 일부러 진료 환경을 좀 개선하셔야 되지 않나. 내과에서 너무 고위험군이고. 지금 영상 보시면 뭐 제 건강을 떠나서 이 코로나에 편해진 그 몸이 코로나 끝나고도 거기에 적응돼버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고령화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경색이 늘지 않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점점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고 앉아서 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비흡연자 20대 심근경색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심근경색, 뇌경색 환자가 실제로 많이 늘기도 하고 또 체감을 하고 계신데 그런 보았던 사례 중에서 이분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거나 뭐 치료가 극적으로 참 됐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심근경색, 뭐 뇌경색 이렇게 한 분씩 좀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젊은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이었고. 저보다 어린. 일반적으로는 고위험군에 들어가지 않는 나이인데 요즘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40대 초반 심근경색입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심전도에서 급성 ST 분절 산성 심근경색을 확인을 했고 보호자분께 설명하고 팀도 당연히 동시에 불렀고요. 내과 의사도 그 경각심을 알고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밤 한 11시, 12시 사이였는데 시술팀이 빨리 준비가 됐고 그래서 시술 들어가서 뚫던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좀 빨리 와달라고. 기관삭관 하던 중에 심장 멈췄다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병원에 시술하는 내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랑 응급의학과 의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시술하는 사람이 CPR까지 치기는 좀 힘들죠. 그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 비우고서라도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살아있어라 하면서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일단 그 시술하는 팀원 중에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빨리 환자 머리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가가지고 우리 응급의학과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약물 준비한 거 가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기관삭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관 넣어서 이제 산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고 그 사이에 심장이 돌아왔어요. 에피네프린 들어가고 나서 심장 돌아왔고 그러고서 내과 의사는 바로 또 심장 시술 들어가던 거 빨리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텐트 넣는 거 남았던 거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심장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근경색 시술 돌아오는 거는 또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와. 다행히 그분은 시술도 빨리 됐고 한 번만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잘 깨어났습니다. 심장내과 한 분이 시술하다가 심장이 멎었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2명 딱 올라와서 그렇죠. 간호사는 CPR 치고 최혁재 선생님이 기도삭관하고 그 약투여 지시 같은 거 하셨을 거고 그러면서 심장내과 선생님이 심장 뚫고 미쳐버리겠다. 그게 응급의료 센터에서 이제 밤에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 가가지고 뭐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바로 깨어났어요. 바로 깨어났고 그렇게 하고서 퇴원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나중에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걸어 나가셨고. 걸어 나가셨습니다. 참 다행히 좋은 사례로 끝났지만 정말 그 반대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40대 초반이 걸어 들어와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 두통 있는 분. 20대 젊은 여성이 근데 이분은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응급실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통으로 응급실 오셨어요?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 오실 정도 두통이면 머리 CT를 찍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찍어봅시다 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환자분 지금 머리 안에 뇌출혈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시술로 코일링을 해서 막는 게 안 되고 다 클램핑으로 막아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 연락을 미리 했고, 그 다음 보호자에 빨리 연락합시다. 그러고서 아버님 연락처를 이제 받아서 전화를 하고 설명을 드리던 중에 갑자기 선생님 하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딱 뒤돌아봤더니 금방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 보고 있던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인공호흡기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관삭관 하고, 그 다음 인공호흡기 달면서 이제 신경외과에 환자 넘어갔다고 연락하고, 그 다음 혈압을 더 빨리 낮추면서 수술을 준비를 하는 거죠. 다행히 그 환자는 클램핑 하고 의식이 깼어요. 예, 천만다행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뇌출혈로 의식이 없어지면 안 깬다가 원래 대부분의 공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호자한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따님 두통으로 응급실에 오셨고 지금 뇌출혈이 금방 확인이 됐는데 지금 넘어가셨다. 깰 가능성이 적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다행히 이제 의식이 깼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제 얼마나 깼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었어요. 그래서 두통이 자주 있었던 분인 경우에 한쪽에 두통이 있으니까 나는 편두통이야, 난 진통제 먹으면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두통에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거나 너무 자주 발생하면 꼭 머리 혈관조형 CT나 혈관조형 MRI를 찍어서 혈관가리 같은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 혈관가리가 7mm 이하일 때는 코일 넣어가지고 거기 피가 안 들어가게만 막으면 잘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두통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두통이 뭐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금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점점 심해진다거나 뭐 두통약이 잘 듣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검사니까 뭐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니니까 MRA 검사 정도는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고 무서워지는데, 이런 걸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좀 나눠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 심근경색, 뭐 아까 뭐 엄청난 흉통이라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그래도 환자분들이 이거를 내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는 나오면 바로 응급실 뛰어가야겠다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혈관 문제는 전조 증상을 겪는다는 건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심혈관이 우리가 흉통이 생기는 게 이제 안정형 협심증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정형 협심증은 혈관이 내경 기준으로 70% 이상 좁아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30% 남아야 그래야 흉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는 거죠. 그렇다고 전조 증상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전조 증상 생기면 당연히 병원에 빨리 가야 되지만 그 전에 예방적인 거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전조 증상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과 사고 난 이후에 치료하는 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이미 완전히 막혀버린 경우에는 30%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아예 심폐소생술을 받지도 못하고 사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첫 발견되는 게 3분의 1. 그렇죠. 와. 그래서 흉통이 오기 전에도 혈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심근경색에 대한 전조 증상은 흉통이다. 그래서 가슴이 뻐근하듯이 아프거나 쪼이듯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뭐 한두 번 괜찮겠지, 뭐 이러다 저번에도 괜찮아졌어, 뭐 1, 2분 지나면 좋아져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 지금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70%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쪼여들면서 약간 숨찬 느낌 나면서 아프게 되는 게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괜찮아질 거야, 다음에 병원 가지 뭐 하고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운 좋으면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오는 거예요. 안 멈춘 상태로 혈관이 90% 이상 좁아져가지고 피가 갈랑말랑 하니까 더 이 허혈성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응급실에 죽을 것 같아요 하다가 혀 밑에 약 넣고서 편해졌어요, 이런 상태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심근경색 오기 전에 치료받을 기회를 받으셨으니까. 그것도 운이 좋아야 생기는 운이 거죠.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가슴이 아프면 사실 제일 많은 건 근육통이긴 해요. 예. 근데 만약에 근육통이면 진짜 천만다행인데 그게 심장으로 인한 흉통이라면 막히기 직전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근육통을 아는 방법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무리해서 팔 운동을 하고 나서 아프다, 그러면 근육통일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그 아픈 부분이 눌러봤을 때 명확하다, 여기가 아프다, 이럴 때에도 운동에 의한 흉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외에도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갈비뼈에 약간의 골막염 같은 게 생겨가지고 고기가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국소적인 통증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포인트로 특정할 수가 없고 약간 움직일 때 심해지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양상이고 하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이 흉통의 어떤 특징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했을 때 중앙과 약간 왼쪽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됩니다. 오른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일 가능성이 약간 높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사통이라고 하죠. 왼쪽 팔 겨드랑이 안쪽이랑 그다음 목 쪽이나 턱 쪽으로 아픈 이 방사통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이 같이 자극이 돼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인데 그거는 왼쪽이 드라마틱하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심장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흉통의 양상이 있을 때는 지체 말고 내 혈관이 조금 좁아진 게 아닙니다. 50%가 아닙니다. 70% 이상 좁아진 상태고 거기다 그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는 불안정성 협심증일 때는 90% 이상 좁아진 지금 당장 막힐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협심증일 때도 빨리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셔야 되고 불안정성 협심증이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흉통이 5분 가까이 되거나 혀 밑으로 넣는 약 처방받았는데 넣어도 반응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응급실에 빨리 오셔가지고 입원 치료 받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사고 난다. 왜냐하면 입원 치료 받으면 혈관으로 심혈관 넓혀주는 NTG, IV 같은 거 달고 해주기 때문에 완전 급성 상황 좀 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해서 봐야지 지금 당장 혈관 넓히고 좋아졌다고 집에 가신다는 분들이 응급실에서 많아요. 특히 60대 남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무슨 마음인지는 살짝 이해는 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고라고 순화해서 사실 표현하신 거지 사망이잖아요. 사망. 네, 사망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사망 사고가. 네. 그래서 아까 근골격계랑 그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설명이 좋은 네. 것 같고 그런 것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제 생각에는 정말 근육통이라 하더라도 뭐 심전도 정도는 찍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너무 비전형적인 또 시민성 흉통도 많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절대 근육통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맞아요. 단정하면 안 돼. 네, 본인이 뭐 이번에 근육통이었는데 다음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심장으로 인한 흉통이라면 정말 막히기 직전에 내가 운 좋게 발견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고위험군이면서 뭔가 특정하는 흉통이다. 그러면은 그건 검사를 해보는 게 맞아요. 일단 담배 피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요. 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거력, 그다음 가족력.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으신 분이 뭔가 흉통이 있다. 이러면 바로 심장내과 진료 빨리 예약을 하고 진료부터 봐야 된다. 뭐 심장내과 예약이 어려우면 당장 가까운 내과라도 가셔서 상의하고 심전도라도 찍어봐야 된다. 본인이 술, 담배 하고 고혈압 있고 뭐 이러면 근육통이라도 넘기시지 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도 안 피고 20대인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구별할 수 있었던 그분들은 조금 더 전형적인 흉통을 더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뇌경색도 전조 증상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뇌경색은 전조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조 증상이 아니죠. 뇌경색이 와서 생긴 초기 증상을 얘기하는 건데 초기 증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초기에 치료를 하면 혈관을 완전히 뚫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의 증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패스트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기억을 하기 좋기 때문에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패스트, FAST. 그래서 F는 이제 얼굴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얼굴이 움직이지 않거나 발음이 세거나 이제 얼굴 앞면 움직임, 혀 내밀어 봤을 때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다음 눈 찡그려 봤을 때 한쪽이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 두 번째는 A, 암입니다. 암.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진찰하거든요, 진짜로. 환자분 손 내밀어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한쪽이 떨어지는 거구나. 물론 이제 뭐 한쪽이 완전히 안 움직이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들어봐라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요게 이제 양성입니다. 이러면은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되는 거고 뇌경색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뇌경색 뇌출혈. 세 번째가 S, 스피치. 말 시켜보는 겁니다. 말 시켜보면 이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어느 부분에 손상이 왔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말을 하는데 뭉개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얼굴 안면 이상 때문에 말이 또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다 말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응급실에서는 환자분 집 주소 어떻게 되시죠? 물어봐요. 집 주소는 자기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말도 길어지고 그다음 명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이런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피치 양성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 갑자기 이상해지거나 말 잘하다가 갑자기 딱 끊기고 막 말 잘 못하거나 말이 이렇게 뭉개지는 양상이다. 그러면 119 타고 빨리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T, 타임. 1시간 이내로 응급실에 오시는데 최대 3시간 이내로 응급실에 오시면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혈전 용해제라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혈관 시술은 지금은 4시간 반에서 아주 길게는 6시간까지도 시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FAS에서 양성이 나오면 빨리 그냥 가까운 응급실 가시는 게 아니라 119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술이 현재 가능한 곳을 119 대원과 응급의학과 의사는 서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은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T가 타임입니다. 119 신고 빨리 해라.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어지럼증도 어렵거든요. 사실 어지럼증이. 이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인데 뭔가 시야장애도 생기거나 한쪽 팔다리 마비 같은 것도 약간 동반돼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뇌 뒤쪽에 있는 손해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그냥 어지럼증 배멀미하는 것만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딱 거기에만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CT 갖고도 확인이 안 되고 MRI로다가 뇌경색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어쨌든 어지럼증도 일단 응급실 오셔서 진찰해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셔야 되고 또 두통도 앞에 두통 사건 말씀드렸지만 뇌출혈은 특히 번개가 치는 듯이 갑자기 발생한 두통이나 아주 극심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이다. 이러면 참을 게 아니라 진통제 먹을 게 아니라 빨리 응급실 오셔라.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1분당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 정도의 1분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혈관성 치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된다. 빨리 오셔서 검사하고 시술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시술을 하는 게 그나마 뇌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 그러니까 초기 증상, 얼굴, 팔, 말 이렇게 3가지의 문제는 제 생각에 좀 대수롭지 않아 보여.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 무섭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통, 이거 누가 봐도 119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말이 좀 웃기게 나오고 보통 이제 주부님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접시 떨어뜨리고 맞아요. 설거지하다가 발에 힘 빠지면 네. 갑자기 접시 떨어지고. 네.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잘 안 들어가네. 대부분 제 생각에는 외래로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심근경색과 동일한 응급도를 가지는 거잖아요. 뇌혈관 질환도 뚫냐 뭘 뚫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반신마비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의식장애까지 와버리면 아예 침대에 누워버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장애인이 되는 거죠. 물론 심근경색도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절대로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뇌경색은 정말 진짜 시간 안에만 오면 너무 그냥 아무 환자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 진짜 손이 왜 힘이 빠지지? 이거 놓쳤다가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별거 아닌 걸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장애인이 가족들이 대소변 받아내면서 그 욕창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환자를 케어해야 되고 이러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는 삶의 질과 가족의 삶의 질까지 다 망가뜨리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응급차, 응얼거림, 급하게 팔이 떨어짐, 차가운 얼굴 표정. 예, 제가 안면 비대칭이라서 저한테 검사해보라는 댓글이 많은데 그래서 MRI까지 찍어봤는데 MRI 검사해서 여러분 손해볼 거 없습니다. 예, 진짜 뭐 설거지 하다가 잠깐 떨어뜨린 걸 심근경색만큼 응급도로 생각하고 빨리 119를 불러라. 119를 그것만큼 불러야 되는 일이 없다. 맞습니다. 본인이 판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니글렉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쪽이 안 좋으면 이쪽의 문제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15%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가 이걸 봤다. 그러면 환자가 괜찮다고 해도 빨리 끌고 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접시 깨면 그 아까 스피치에 맘마 깎아, 파파, 예, 맘마 깎아 한번 급하게 해보시고 가까운 병원에도 가지도 말고 그냥 119 부르시면 됩니다. 불러라. 네. 그게 지금 다음 질문하고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 극심한 흉통, 그 뻐근한 느낌이나 또는 이제 뭐 완전히 말이 어버버하게 나온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119를 부르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시술로 뚫어주는,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된 거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혈관을 뚫어주어서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그 시술이 지금 당장 가능한 곳, 만약에 응급의학과에서 그 환자가 대처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 119에 저희 오늘은 안 돼요, 이런 거 다 얘기해 주거든요. 119 대원과 소통이 돼요. 만약에 환자분이 그냥 개인차로 왔는데 응급실에서 그 시술을 이미 하고 있어갖고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하필이면 그 당직 선생님이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 통해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이롭다. 예, 그래서 극심한 흉통 아니면은 이제 뇌혈관 질환 증상들 이런 게 있을 때는 119를 부르셔라. 이거는 응급실에서 3대 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중증 질환이거든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인데, 뇌가 증상이 무슨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는 환자는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사실 응급실은 제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얘기해드린 증상들이 있을 때는 119 부르는 거를 두려워하시거나 아까워하시지 말아라.
우리 사회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119 호출이기 때문에 너무 경환 질환으로는 부르지 말라고도 교육을 드리긴 하지만 심혈관 내혈관 질환으로는 불러도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시하지 말고 119를 불러서 적정한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어버버 나오고 팔에 힘이 떨어지는 게 중증해상, 정말 교통사고로 막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이나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당장 멎을 것과 같은 3대 응급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119를 불러야 되니까 오늘 그 패스트 3가지 증상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심근경색과 뇌경색, 술, 담배, 혈압약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런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벌써 다 소개해 주셨지만, 정말 오늘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내가 딱 기억할게 라고 한다면 이런 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꼽자면 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제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거기다 이제 현미식으로 하면 더 좋다. 왜냐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토마토나 과일 중에서도 좀 덜 단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이롭다. 그리고 그거를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항상 먹고 어쩌다 한 번씩 외식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야 그나마 혈관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음료수도 액상과당 때문에 혈당 굉장히 빨리 올리는 데다가 인슐린 저항성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당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빵도 엄청 많이 먹잖아요. 밥 대신에 먹기도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먹기도 하고 디저트로 케이크 먹고 휘핑크림 이만큼 올려서 먹고 이거 다 우리 혈관에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냥 내 몸은 아직 건강해 이러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혈관들은 이미 5년, 10년 전부터 나빠지고 있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20대에 심근경색이 생기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부터입니다. 10대부터 이 식생활에서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한 끼에 6, 7장의 잎채소를 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군것질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과자, 음료수, 빵, 떡면 이런 가공으로 된 거 원물의 형태가 없어진 갈아서 만든 음식들 이게 우리 식도로 들어가면 엄청 빨리 분해돼가지고 혈당 팍팍 올리면서 인슐린 불내성 만들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생기는 거니까 그런 원물의 모양이 없어진 음식들 다 완전히 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내 혈관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면서 또 어쩌다 한 번씩 또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집에서 밥 먹을 때, 내가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는 좋은 식사하고 다음에 한 끼를 또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건강하게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끼를 어쩌다 한번 친구들이랑 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내 혈관을 유지를 하는 거지. 맨날 지금 하는 것처럼 술 먹은 거 편하게 먹고 담배 맨날 뻑뻑 피면서 친구들이랑 빡떡면 음료수, 라면 이런 거 먹으면서 배달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가는 당장의 3년이 아닙니다. 1년, 2년 뒤에도 내 혈관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현장에서 너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이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친구들이 다 하니까 우습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의학 유튜버 한 지 7년째인데 요즘에 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더 유난히 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걸 나름 제 스스로도 좀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예,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시간을 만들려면 그래도 음식은 좀 조리된 걸 먹자. 사 먹거나 포장된 걸 먹거나. 근데 요즘에 이런 초가공 식품 이런 것들에 점점 더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고 아까 제일 첫 질문에 나왔던 그 20대 심근경색 환자가 제 뇌리에 잊혀지질 않아. 그분이 진짜 술, 담배를 안 했는데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20대에 심근경색이 왔다는 게 정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음식만큼은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운동에 투자하듯이 똑같이 그리고 싱싱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간도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밥이야 해먹는 거고 생선 같은 거 굽는 거 정도 그 정도 투자는 좀 여러 가지 오늘 언급한 사례들을 보신 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 투자는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 응급의학과 최석재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심근경색, 뇌경색 전조 증상부터 해서 또 마지막에 건강한 식습관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최석재 선생님과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